저는 내 삶의 주체성을 내가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때로는 그조차 기대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네. 그리고 그들의 사과가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예요. 지금은 좀 더 그 가족이라는 챕터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느꼈어요. 이 소장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챕터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과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과 이 부모님과의 이야기는 소장님의 다른 책들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강연을 하시거나 할 때도 좀 듣는데 사실은 소장님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적 경험이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에게서 왔던 것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소장님을 보면 되게 놀라는 건 성인이 되어서 그런 부모님들을 용서했다는 것. 근데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랑과 애정과 치유의 관계로 서로 바뀌었다는 것. 전 그게 되게 와, 진짜 재현이 대단하다. 이게 진짜 이 비폭력 대화나 연결의 대화가 그냥 이론이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현이가 진짜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구나. 왜냐하면 용서라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네. 저희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그 소장님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지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런 비폭력 대화나 연결할 대화를 하면서 어느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아동기 시절에 그 여러 종류의 아픔을 경험한 그리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한 그게 발달 트라우마의 가장 핵심적 증거잖아요. 이걸 경험한 많은 그런 어른들, 성인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내 친구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 일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몇 날 며칠 또 떠오르고 나를 괴롭게 만들까. 그리고 남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는 저 부분이 나에게는 왜 끝끝내 의심으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더불어 저 사람을 공격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도 녹아져 있을까? 아니면 이건 진짜 나만의 경험인 것일까? 아니면 부모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부부 중에 누군가는 뭐 교도소를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이유로 갑자기 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적인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모두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아이들은 다 상처받아야만 하는가. 제가 이제 이런 궁금증을 너무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비폭력 대화도 배워보고 이제 상담학도 공부하고 이런 심리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공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공부를 한다는 건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나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족관계에서 아이들이 발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대인관계상에서의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하다. 자신의 충동성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신경계 내가 지금 편안하고 싶지만 공황 증상이 계속 온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현기증을 느낀다든지 하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나의 정서 조절의 어려움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셀프 컨셉트에 대한 어려움,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에 대한 왜곡은 스키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함이 있어. 사람들과 나는 어울릴 수 없어. 이런 다양한 자기 개념에 관련된 왜곡성이 높다. 3번째가 마지막인데 대인관계의 패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안정해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이성관계겠죠.
이성관계에서 내 애착 패턴을 잘 돌아보고 혹은 치료받거나 혹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를 다시 재학습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었던 아주 비극적이었었던 애착 패턴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우리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대인관계를 계속 패턴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의 모습들을 일단 아는 게 중요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how to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시 재구조화하고 재학습해서 이걸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다행히 저는 그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우리 마보의 유정은 대표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또 생각을 더듬어 보면 어린 시절에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던 교사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상담 전문가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박 선생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데 스터디 케이스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 풀렸길래 지금의 긍정성을 갖게 됐을까. 그래서 저의 어떤 맥락적인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이제 그분은 답을 찾으셨죠. 그때였구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어느 기억 속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의 그때를 바라볼 때 내 삶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때에 놓쳤던 상실 속에서의 강력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그때 필요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을 많은 어른들이 부모를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서름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건 깊은 상실이죠. 그런데 상실에서의 다음 전이 과정은 비탄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비탄이에요. 슬픔이거든요.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슬픔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체화를 한다면 사실 감정은 이쪽에 있다고 우리가 상징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빴다라는 생각으로 이동이 돼버리면 이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 부모는 이래서 형편없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이래서 잘못했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가 얼마나 슬픈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아팠는가, 내가 때로는 얼마나 억울했는가에 대한 나의 감정에 이렇게 녹아들고 그 안에 충분히 적셔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이 나는 무엇을 그토록 원했는가. 아파본 사람에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자신의 신체가 구속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학에서는 그 상실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토록 내 삶에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고해 볼 때 내 삶에 그때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사랑받는 거,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 보호받는 거, 수용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그때 그 아이에게 중요했을까. 그거를 충분히 머물러 보았더니 그걸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조금씩 탐색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소장님이 우리가 한 거의 20년 정도의 여정이었잖아요. 언제쯤 왔던 것 같아요? 열림의 가정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가혹하셨어요.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가혹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드리는 게 우리 아버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었어요. 다른 많은 발달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에서는 또 다양한 본인만의 고유적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제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으세요. 네. 보통은 굉장히 학대적인 분들은 자녀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 몸에 손을 댄 적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험한 말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께서 삶의 자리를 좀 찾으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게 제가 회복되는데도 도움이 됐던 여정이었었어요.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마보 과정을 하면서 많은 참가자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진짜 아무도 자기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저는 매번 깨달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금 소장님의 부모님들처럼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하는 부모님들도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왜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히려 사랑해라는 말은 또 하세요. 뭐 우리 자식 사랑해, 고맙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미안해라는 말은 정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난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부모로는 25년 차를 살고 있거든요. 엄마가 되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아이한테만큼은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 자신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만 생각해도 내가 최고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최고지. 어떻게 더 잘해요, 우리? 모든 거에 있어서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붕괴인 거예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을 때 내가 미안하다는 건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첫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최고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는 자식에게 최고인 부모인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어디에 가서도 우리 엄마 아빠 이 엄지손가락 2개 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녀에게도 또 하나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거였구나. 이건 뭐냐면 내 부모가 나에게 사과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죠.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완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처리하는지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사과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걔한테 잘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걔는 다 커서 내가 본인한테 못해줬던 것만 기억을 하냐. 근데 또 부모의 입장을 더듬어 보면 그 말 또한 진실인 거예요. 네. 하나같이 다 못한 것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화훈련 때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훈련할 때 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 자녀가 예를 들어 25살이라면 25년의 생활을 사과하라는 게 아닙니다. 8살이었던 그때 그 상황, 그 아이가 경험한 그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아이가 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몸은 20대 중반일지라도 여전히 마음 안에 8살 때의 그 기억은 아픔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받아들이세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사과에 대한 거를 저도 제 남편한테 좀 배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이렇게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나의 의도는 아니면 좋은 의도였어. 근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뭐 상처를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내가 그 말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근데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너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결과가 이렇다면 그거는 마치 제가 거기 앞에 단서를 붙이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뭐뭐 하다면 미안해. 근데 저도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아마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들도 비슷한 마음이잖아요. 나의 의도는 너 잘 되라고다. 이게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너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네가 만약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사실 기술이 약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하는 거. 네가 나 때문에 상처 받았구나.
우리가 또 흔히 잘못하는 사과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니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화내지 마.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걸 부모님들이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변명과 합리화로 빠지게 되는 이제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을 설명하면서 끝나게 되는 지금 좀 읊은 사과가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사과를 한다는 것의 핵심 목표는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너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음엔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적인 반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사과겠죠. 그런데 이제 네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라는 건 의도는 너무 좋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건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해가 조금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그럴 때는 엄마가 너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네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가 아니라 엄마가 소리 지른 건 잘못된 행동이고 네가 상처를 받았을 테니 그거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 이제 조금 또 다르게 들리죠. 그런데 우리의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많은 걸 사실 헌신하고 살아온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처럼 이제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소망 같은 것들을 가장 삶에 우선에 두고 살아온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의 마음속에, 당신들의 마음속에도 억울함이 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는 그 노래 아세요? 올더라는 노래인데, 명곡이잖아요. 네, 그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면 자기가 이제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를 학대했던 엄마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당신을 이제 객관화돼서 보는 거죠. 나의 어머니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불안정했던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관점의 전환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사실 뭐 얘기한 대로 우리의 그 부모들이 사과를 잘 하길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 또 삶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당화를 자꾸만 부여하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본 많은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한테 사과를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 상처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렇게 사과를 우리 소장님의 부모님들은 사과를 하셨지만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머님한테 문자도 받으셨잖아요. 사과를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사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확실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뭐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내 삶의 주체성을 내가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때로는 그조차 기대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네. 그리고 그들의 사과가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누구를 이제 때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맞고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울어요. 엄마, 친구가 나를 때렸어. 그럼 이제 엄마는 전화할 수 있죠.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는데 와서 좀 사과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수소문을 해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다시 이제 찾아내요. 또 전화를 해요. 와서 사과를 해달라고. 근데 그쪽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이제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지금 내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열쇠를 그쪽에 준 거예요. 네, 당신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괜찮을 수가 없어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쪽에 내 의식을 두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자기인식이 또렷한 사람들이라면 아, 이 행동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알든 모르든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도리죠. 그런데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왜 아픈가? 내 마음의 상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내 삶에 무엇을 상실시켰는가? 내 인간적인 존엄성을 훼손했는가?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상실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내가 무엇을 소망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위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도 뭘 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내가 피해자로서 이 가해자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도 말을 해봐야 되고 뭐 주변의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끝끝내 내 삶을 내 스스로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소장님이 사실 이런 그 예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대화 공부를 시작해서 상담으로 깊어지고 정신분석학에 지금 또 박사과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장님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시작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관점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를 용서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우린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회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20년의 여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소장님의 책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울었고요. 책을 보면서. 울었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약간 안심을 한 게 제가 너무 울었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어떤 부부가 너무 재밌는 코멘트를 해준 게 아내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니까 남편이 아니 무슨 울 일도 많은데 책까지 읽으면서 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후에 자기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편이 울면서 책을 읽고 있어서 화들짝 안 운 척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우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무슨 책이 이렇게 슬프냐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도 이 내용의 어딘가에선 본인의 이야기가 건드려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책은 진짜 누리의 마음을 이제 건드리고 그리고 그 옛날의 어떤 기억, 내가 묻어놨다고 생각했던 기억으로 자꾸 소환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네.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한번 다음 주제, 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